샬롬. 살아있는 갈대 15번째. 그해 양력 9월 15일. 이란과 그 일행은 미국의 수도에 도착했다. 기나긴 항해를 하면서 이란은 이 낯선 사람들이 쓰는 말을 배웠다. 배운 사람은 이란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쓰지 않을 말이니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카톨릭 교도인 젊은 통역의 도움으로 그 이상 야릇한 발음을 익혔다. 그리하여 미국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는 표지판과 신문의 큰 활자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말까지도 몇 마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란은 미국에서 배울 점이 아주 많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 일행이 타고 간 배만 하더라도 감탄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이 배의 덜보 선장과 친해졌다. 이 선장과 함께 선교에 올라가서 스크루가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거나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우통 벗은 사내들이 배를 움직이는 증기를 내기 위해 커다란 화로의 무시무시한 아궁이에 석탄 퍼 넣는 것을 구경하기도 했다. 그들이 배에서 내려 워싱턴까지 타고 갔던 기차 또한 경이롭기는 마찬가지였다. 역시 증기로 움직이는 이 기차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이란조차도 어지러울 정도였다. 비록 다른 일행들처럼 토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기차는 산과 평원을 가로지으며 닷새 동안이나 달렸다. 그동안 이란은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광활하고 그에 비해 인구는 아주 적은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 워싱턴에서 그는 경이롭기 짝이 없는 물건들과 수없이 마주쳤다. 특히 벽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뜨겁고 차가운 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등불은 정말이지 놀라웠다. 그러나 불편한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높은 침대에서는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아이처럼 2번이나 떨어져 어깨에 멍이 들기도 했다. 이런 일을 당한 뒤로 그는 매트리스를 끌어내려 바닥에서 잤다. 음식은 비위에 거슬리고 맛이라고는 없었다. 순이가 담근 김치 그리고 양념을 듬뿍 넣은 감칠맛 나는 고국의 음식이 그리웠다. 게다가 갈퀴 같은 포크나 날카로운 칼 따위의 식사 도구도 골칫거리였다. 고기를 자를 수도 없었고 피가 줄줄 흐르는 고기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도 없었다. 그래서 스푼으로 그럭저럭 먹을 만한 음식만 골라 먹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였다. 얼마 안 되어 그는 이 도시에 웬만큼 적응하게 됐다. 물론 조선사절단 안내 담당으로 임명된 젊은 해군 장교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테지만 말이다. 그는 조지 푸크라는 해군 소위였다. 이란이 명찰을 보고 그대로 이름을 부르자 젊은이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조지라고 부르세요. 조지 푸크는 중국과 일본에서 4년 동안 살았으며 조선에서도 몇 달간 살았었다. 그래서 중국말과 일본말뿐 아니라 조선말까지 조금 할 줄 알았다. 공식 직책이 없는 이란은 다행스럽게도 공식 일정에 꼭 참석할 필요가 없었다. 덕분에 다른 일행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동안 그는 조지와 함께 워싱턴 시를 돌아다니면서 거리와 박물관과 건물에서 조지가 설명하는 역사와 과학 그리고 예술 이야기를 관심 있게 경청했다. 이란은 때가 오면 조국을 위해 쓰리라 마음먹고 보고 듣는 것을 모조리 머리에 담아두었다. 그렇지만 체스터 A. 아더 미국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는 조선 국왕의 특별사절로서 이란도 참석해야 했다. 회담은 워싱턴이 아니라 대통령이 묵고 있는 뉴욕의 큰 호텔에서 열렸다.
대통령이 왜 거기 묵고 있는지 일환으로서는 알 도리가 없었다. 사절단은 그 호텔로 가서 각기 궁궐 같은 방을 배정받은 뒤 회담일까지 기다렸다. 그날이 되어 회담 시각이 다가오자 일하는 채비를 차리고 가장 좋은 예복을 입었다. 하얀 비단 저고리와 꽃무늬를 수놓은 헐렁한 오얏빛 관복이었다. 관복 위로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황금 장식을 한 폭넓은 허리띠를 찼다. 가슴에는 자주색 공단의 하얀 명주실로 학 2마리를 수놓고 그 둘레에 여러 가지 색깔의 테두리를 두른 흉장을 달았다. 머리에는 관모를 썼다. 이란 말고 이런 복장을 한 사람은 사절단 단장인 민영익뿐이었다. 그 외에 2사람이 학 1마리를 수놓은 흉장을 달 수 있는 신분이었고 나머지는 오얏빛 관복에 초록색과 파란색이 섞인 하얀 명주 저고리를 입고 관모만 썼을 뿐 흉장은 달지 않았다. 정오가 되기 직전에 대통령이 사절단을 맞을 준비가 됐다는 연락이 왔다. 그는 전용 객실에 응접실 복판에 서 있었다. 제일 먼저 들어선 일하는 꽉 끼는 회색 바지에 허리춤에서부터 뒷자락이 터진 긴 검정 코트, 차림에 뚱뚱한 사내를 보았다. 그 오른쪽으로 약간 떨어져 성위 플랭링 윌슨이라는 국무장관이 말없이 서 있었다. 왼쪽에는 데이비스라는 국무차관보를 비롯해서 몇 명의 수행원이 서 있었다. 그 중에는 조지 푸크도 있었다. 이란을 비롯한 조선 사절단은 한 줄로 들어가서 미국 고관들 앞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나서 민영익의 신호에 따라 일제히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어 올린 뒤 이마가 융단이 깔린 바닥에 닿을 때까지 상체를 앞으로 굽혔다. 그들은 한동안 그런 자세로 있다가 일어나서 대통령 쪽으로 갔다. 대통령은 조선 사절단이 들어섰을 때부터 수행원들과 함께 정중히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는 조선 사람들이 절을 끝내고 일어설 때까지 같은 자세로 서 있었다. 그 뒤 플랭링 윌슨이 민영익공을 대통령 앞으로 인도한 다음 그를 소개했다. 민영익과 대통령은 악수를 나누고 서로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각기 자기 나라말로 인사말을 주고받았다. 조선 사절들에 대한 소개가 끝난 뒤 민영익과 대통령은 통역을 통해 역시 자기 나라말로 환영사를 했다. 회담이 끝나자 조선 사람들은 호텔을 떠나 바로 그날 배에 올랐다. 안내인으로 임명된 미군 장교들과 함께 보소턴으로 가서 건물과 공장 따위들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 일하는 며칠 뒤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시간이 없어 내가 본 숱한 곳을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구려. 내 머리는 새로운 광경들로 가득하고 정신은 풍성해졌다오. 당신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하자면 평생이 걸릴 거요. 사람과 짐승의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드넓은 농장들은 내가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본 것 중에 하나라오. 당신도 내가 얼마나 우리 농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알 것이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미국인들보다 몇백 년은 뒤져 있는 것 같구려. 그리고 배를 짜는 공장들도 둘러봤는데 특히 로웰이라는 도시에 많았소. 거기서도 물레로 배를 짜는 우리가 얼마나 뒤져 있는지 실감했다오. 우리가 짜는 배 특히 비단이 우수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소만 그렇다고 어찌 기계와 겨룰 수 있겠소. 병원과 전신국, 조선창과 으리으리한 보석상이며 온갖 상인들도 다 보았소. 뉴욕의 티파니 상점은 보석상 중에서도 첫손 꼽히는 곳이라오.
그 폐물들을 보고 있으려니 당신이 옆에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갖고 싶어하는 당신을 말릴 수 없었을 테고 당신이 원하면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나 자신도 말리지 못했을 테니 말이요. 우리나라의 우편은 느리고 부정확하지만 미국의 우정국은 오늘 붙인 편지를 하루 만에 수천리 떨어진 곳에 배달해 준다오. 그것도 도보가 아니라 기차로 말이오. 백설 같은 설탕을 완전히 기계로 만들어내는 제당 공장, 큰 도시에서 가옥 수백 채가 다 없어지기 전에 달려가 불을 끄는 소방차, 큰 신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널따란 강가에 있는 사관학교를 보았다오. 젊은이들은 미국 장교로 길러내는 곳이랍디다.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았소. 당신과 내가 아주 늙어 함께 구들장 신세를 질 때까지도 아직 못다한 얘기가 남아있을 거요. 본 것을 다 이야기하자면 평생 동안 해도 모자랄 테니 말이요. 일정이 끝난 뒤 조선 사절단은 대통령 관저로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다. 일행은 정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다시 워싱턴에 와 있었던 것이다. 일정 마지막 날 일행은 뿔뿔이 흩어졌다. 일부는 유럽으로 갔다가 수에즈 운하를 거쳐 고국으로 향했고 일부는 온 길로 해서 곧장 귀국했다. 그리고 3명은 미국 대통령의 호의로 미국 군함을 타고 조선으로 향했다. 이란도 그들과 동행했는데 조지 푸크가 그들을 수행하게 되어 그와 좀 더 오래 지내면서 그의 도움을 받아 서양 사람들의 역사와 정치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란은 영어로 된 책을 어느 정도는 읽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조지 푸크가 언제나 도와주었다. 이라는 국왕이 그리고 원한다면 중전까지도 볼 수 있도록 이런 책들을 번역했다. 민영익공은 그런 책에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선이 결코 서양의 상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조선의 힘은 이제까지 해온 방식을 고수하는 데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선실로 들어가지고 온 유경 경전을 읽었다. 일행과 다른 일행 3명 그리고 조지 푸크를 태운 군함은 유럽으로 먼저 갔다. 그들은 파리세유에서 배를 내려 11일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새로운 문물을 구경했다. 여행 도중 이란은 본 것을 서로 혼동할 것을 염려하여 매일 저녁 그날 본 것과 그것을 본 장소에 대해 세세히 적어두었다. 그가 고국 땅에 다시 발을 디딘 것은 여름을 코앞에 둔 늦봄이었다. 배가 제물포항에 닻을 내린 것이 1884년 5월 마지막 날이었다. 거기서 일행은 가마나 말을 타고 호의를 받으며 한양까지 갔다. 이라는 말을 택했고 조지 푸크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나란히 말을 타고 햇살이 비치는 아름다운 전원을 지나갔지만 둘 다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둘은 오랫동안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아무래도 민영익공이 개혁을 반대하는 쪽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는 이란의 우려가 근심 어린 대화의 주제였다. 조선의 유일한 희망은 과거를 떨쳐버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희망을 갖게 됐어요. 이제 조그만 나라도 과학과 기계의 힘으로 강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말이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을 뽑아 당신네 나라에 유학을 시킨 다음 돌아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야 하오. 우리는 젊은이들을 위한 대학을 세워야 합니다. 허나 민대감의 힘이 이리 막강한데 내가 어떻게 국왕 전하를 설득할 수 있겠소.
게다가 중전마마 역시 설득할 수 없을 게 분명하오. 민대감이 중전의 조카니까요. 그 짐작이 들렸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오. 두렵고 안타까운 추측이긴 하지만 민대감은 자기가 본 것에 겉으로만 관심을 기울이는 척할 거요. 개혁을 건의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은밀히 방해 공작을 꾸밀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바로 그거예요. 이라는 그렇게 말하면서 들판 너머를 응시했다. 모내기 절이었다. 골짜기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나와서 얕은 물에 댄 논에 모를 신고 있었다. 대나무 밭에는 어린 대나무가 허리 높이로 자라 있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집에 도착한이라는 말에서 내려 채찍 손잡이로 대문을 두드렸다. 미국 공사관으로 가는 북코와 성문에서 헤어졌고 다른 일행도 모두 그보다 일찍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은 혼자였다. 이란의 집이 제일 먼 곳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이다. 그는 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대문이 살짝 열리더니 문틈으로 바깥을 기웃거리는 하인의 얼굴이 보였다. 하인은 그를 보자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는 무릎을 꿇고 흙바닥에 이마를 갖다 댔다. 나으리 기별도 없이 오셨군입시오.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yap죠. 나 역시 몇 시에 아니 며칠날 도착할지도 몰랐다네. 그는 하인을 일으켜 세우고 마당을 거쳐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주인이 온 것을 알고 모여든 아랫사람들에게 마님과 도련님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물었다. 나으리, 두 도련님은 성벽에서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마님은 중전 마마를 아련하러 가셨굽시오. 마마를 자주 뵈러 가시던가. 마마께서 마님을 총애하십니다요. 계집종이 끼어들었다. 일하는 방에 들어가 순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그는 목욕물과 새 옷을 대령시키고 조발사를 불러 면도를 하도록 했다. 그는 집에 돌아온 기쁨을 만끽했다. 모든 게 이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이발과 목욕을 끝내고 하인의 도움으로 옷을 입은 뒤 그는 마당을 거닐면서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꽃은 얼마나 피었는지 살펴보았다. 노란 감꽃이 활짝 피어있고 연못에서는 붕어가 즐겁게 헤엄쳐 다녔으며 대나무 밭에서 새 한 마리가 쥐저기고 있었다. 마당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녀가 나타났다. 허겁지겁 달려오느라 연초록 비단 치마에 지렁치렁한 치맛자락이 등 뒤로 나부끼고 있었다. 그는 발을 벌렸다. 하인들도 눈치 빠르게 뒷전에 몸을 숨기고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었다. 아내는 따뜻한 몸을 그의 몸에 바짝 붙이고 그가 속삭였다. 미리 기별을 하시지 않고요. 기다리는 재미가 없어졌잖아요. 당신이 돌아오시다니 꿈만 같아요. 그녀는 뒤로 물러서서 남편을 바라보고 발을 쓰다듬고 손을 쥐어보더니 늙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여이신 듯 하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고 깜짝 놀란 얼굴로 바라보았다. 상추를 자르셨군요. 그는 편지에서 머리를 잘랐다는 말은 하지 않았었다. 잘랐소. 그리고는 충격에 휩싸인 그녀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니까 저하고 결혼하신 걸 후회한다는 말씀이로군요. 뭐라고 변명을 할 것인가. 남자가 혼인을 하면 긴 머리로 상투를 트는 것이 오래 풍습이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잖소. 좀 힘이 없는 목소리였다. 수상쩍다는 듯이 바라보던 아내의 입가에 이윽고 미소가 떠올랐다. 이 나라의 보통 남정네들하고 다르게 보이고 싶으신 거죠. 자기 뜻대로 고집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떤 시골이든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상투가 있건 없건 당신은 정말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군요.
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제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라는 아내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며 그녀 역시 많이 달라졌고 그 수줍음 많던 소녀 같은 예전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랬다. 이란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미국 공사 푸트 장군은 국왕과 중전을 아련하기 위해 갖은 애를 썼지만 중전은 그의 접견을 거부하고 왕이 접견하는 것까지도 막았다. 중전은 순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내가 없으면 전하가 아시는 게 뭐가 있나? 이 푸트라는 자는 대신들이 만날 일이지 왕실에서 신경 쓸 일은 아닐세. 우리는 그 자에 비해 너무 지체가 높아. 이 작자가 이 나라의 양반이라도 되는가? 아니 자기 나라에서조차 양반인지 어떤지 모르질 않나. 미국에는 양반이 없다고 아뢰자 중전은 한층 더 고집스럽게 대꾸했다. 그렇다면 더더욱 권한에 그 자를 들여놓을 수는 없겠구먼. 상황은 계속 그런 식이었다. 그러다가 순이가 좋은 꾀를 하나 생각해냈다. 여자 특유의 방식으로 중전과 친해진 그녀는 중전이 새로운 구경거리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어느 날 푸트 여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계집종 하나만을 데리고 푸트 내외가 사는 저택으로 들어섰다. 모든 게 신기했다. 탁자와 의자는 키가 컸고 바닥에는 두터운 융단이 깔려 있었으며 벽마다 낯선 사람들의 조상화와 이국의 풍경화가 걸려 있었다. 푸트 여사는 그녀를 친절하게 맞아들이고 손을 내밀어 환영의 뜻을 표한 다음 키 큰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런데 의자가 너무 높아서 순이의 두 발이 공중에 떴다. 그녀는 떨어지지 않을까 조바심 났다. 순이가 불안해하는 것을 본 푸트 여사는 하녀를 시켜 그녀의 발밑에 발판을 갖다 놓도록 했다. 이 이국 여인이 약간 혀가 고부라진 이상한 발음이기는 하지만 조선말을 웬만큼 할 줄 아는 것을 보고 순이는 내심 놀랐다. 게다가 자유분방하고 쾌활하여 순이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순이는 그 질문에 일일이 대답했고 얼마 안 돼 두 여인은 허물없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이윽고 푸트 여사가 순이에게 집을 구경하겠느냐고 물었다. 순이가 호기심에 차서 그러겠다고 하자 위층과 아래층 구석구석까지 안내해 주었다. 그런데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순이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 거꾸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계단에 앉아 한 계단씩 미끄러져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껏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순이는 그 집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 촘촘하게 바느질 해내는 기계, 글씨를 쓰는 기계, 기둥이 달리고 모기장이 젖은 침대, 새로 된 오븐 등등 이루 헤아릴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중전께 샅샅이 아뢰었다. 중전이 푸트 여사의 차림새를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가느다란 고리로 고정시킨 풍성한 치마를 입고 있더이다. 그리고 잇몸은 마치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부처님처럼 구에 얹혀 있었나이다. 그 말에 중전은 큰 소리로 웃었다. 그리고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그 여인을 여기 오라고 청해서 직접 그 모습을 봐야겠네. 마마 꼭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 부인이 걷는 것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사옵니다. 두 발이 치마 속에 감춰져 있어서 마치 바퀴를 타고 사방으로 굴러다닌 것 같은 모습이옵니다. 게다가 그 허리라니요. 마마 이렇게 가늘더이다. 그녀는 두 손으로 작은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중전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몸이 두 동강이라던가? 순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의아했었다. 그래서 그 집의 계집종에게 은근히 물어보았더니 푸트 여자가 허리에 강철심을 넣은 통을 찬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전께 그 사실을 아뢰었다.
부인은 가늘게 보이기 위해 허리에 통을 찬다 하옵니다. 이 말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중전은 푸트 여사를 초대하고 당신의 연을 보냈다. 그런데 부인은 폭이 넓은 치마 때문에 연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가마꾼들이 사방에 그 소문을 퍼뜨렸다. 우리가 아무리 문을 들려 올려도 부인은 연에 들어가지를 못하더구만. 가마꾼들은 한마디 한마디에 웃음을 섞어가며 그렇게 떠들었다. 부인의 바깥 양반까지도 거기 서서 웃지 뭔가. 우리도 모두 웃어댔지. 그런데도 부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함께 웃으면서 마치 노새가 수레를 맬 때처럼 뒷걸음질 쳐서 안으로 들어가시더군. 그런데 치마가 너무 많이 나와서 휘장을 내릴 수가 없더란 말일세. 그래서 그대로 거리를 달렸지. 사람들이 새카맣게 몰려나와 구경을 하더군.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달려 나왔더라고. 연 밑에 들어가 숨는 사람도 있어서 장대로 때려서 내몰아야 했다네. 이 이국 여인은 그렇게 해서 거리를 지나 궁궐에 도착했다. 부인은 연에서 내리면서 또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억지로 끌어내서 똑바로 세워야 했다. 그랬더니 치마가 넓은 원을 그리면서 활짝 퍼졌다. 순이는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다웠다고 했다. 부인의 드레스는 화사한 금색 비단 옷이었는데 뒤가 꼬리처럼 길고 앞자락은 널따란 레이스를 단 채 늘어져 있었다. 그리고 소매에 달린 레이스는 부인의 손등을 덮었다. 딱 한 군데만 볼썽 사나웠는데 그것은 비단옷 밑으로 마치 동산처럼 튀어나온 젖가슴이었다고 했다. 순이는 커다란 젖가슴을 가진 것은 이국 여인들의 불운이라고 결정지었다. 이 대목에서 그녀는 말을 멈추고 곁눈으로 이란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미국 여인들은 다 그렇게 젖가슴이 크나요? 이번에는 이란이 그녀를 곁눈으로 쳐다보았다.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소. 그러자 순이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푸트 여사가 입궐한다는 소식을 들은 국왕께서는 당신도 그녀를 봐야겠다고 나섰다. 이는 중전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녀는 왕의 정을 받아들였다. 순이는 손님을 접견실에서 만나 옆방을 거쳐 국왕과 중전이 앉아 계신 옥자로 안내했다. 그들의 옆에는 중전의 조카가 있었다. 순이가 국왕 내외에게 예를 올리는 법을 가르쳐 주자 그녀는 외국인 치고는 썩 훌륭하게 절을 올렸다. 그리고 국왕 내외가 일어서자 따라 일어섰다. 국왕은 진자주색 비단 용포 차림이었고 중전은 치렁치렁 길게 늘어진 파란 비단 치마에 색색의 꽃을 정교하게 수놓고 호박과 진주 단추를 단 노란 비단 저고리를 입었다. 길고 검은 머리는 목덜미께로 부드럽게 들어올려 보석을 받고 줄세공을 한 근 비녀로 고정시켰다. 우아하게 다듬은 머리 위에도 역시 보석을 박은 장신구로 치장을 했고 허리에는 밝은색 비단술로 묶은 보석 매듭 장식을 달았다. 왕과 중전은 부인과 담소를 나눴는데 부인의 짧은 조선말이 남아 어찌나 꺼리낌 없이 그리고 명랑하게 답을 하던지 그들은 곧 함께 웃을 만큼 격이 없는 사이가 되었다. 국왕 내외는 다시 옥자에 앉으셨고 골이 달린 치마 때문에 바닥에 방석에 앉기가 힘들었던 부인에게는 흑단 의자를 갖다 주도록 했다. 중전께서는 푸트 여인의 격이 없고 거리낌 없는 태도가 너무나 마음에 드신 나머지 궁중의 뜰에서 연회를 베풀겠다시면서 바로 그날 부인에게 며칠 내로 연회를 베풀 테니 다시 와 달라고 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연회를 베푸셨소. 이라는 순이가 중전 마마의 마음을 그토록 쉽사리 사로잡았다는데 감탄하면서 물었다. 그런 연회는 생전 처음 보았어요. 순이는
새처럼 손을 휘주어 가며 연회 광경을 설명했다. 그 연회는 이제까지 한양에서 벌어진 어떤 잔치보다도 성대했다. 화려한 제복을 입은 200명의 키 큰 내관들이 중정과 부인을 정원까지 호위했다. 또 바로 그날에 맞추어 꽃을 피우게끔 미리 온갖 나무에 손을 봐두었다. 살구꽃과 오야꽃, 벚꽃, 그리고 제철도 아닌 각양각색의 국화들이 금박을 입힌 탑과 정자 사이에서 자태를 뽐냈다. 중전은 이날 행사를 위해 멋들어진 정자와 작은 절도 짓게 하였고, 대나무 밭과 꽃이 피어있는 나무, 그리고 연못의 가지를 들이운 버드나무 사이로 풍악이 울려 퍼지게 했다. 뿐만 아니라 중전의 명에 따라 쥐적이며 날아다닐 밝은 색깔의 새들을 남쪽 섬에서 날라왔고, 또 그만큼이나 밝은 색깔의 의상을 걸친 시녀들이 사방을 나비처럼 누비고 다녔다. 부인도 새 옷을 입었다. 치마는 그 전 것보다 폭이 더 넓었고 윗옷에는 소매가 없었다. 그러나 부드럽게 하얀 장갑이 아주 길어서 마치 소매처럼 발을 덮었다. 궁녀들이 서로 그 장갑을 끼어 보겠다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그 장갑을 끼면 손이 마치 어린이 손 같았다. 궁녀들은 부인의 다이아몬드 패물을 만지작거리고 그녀의 꽉 조인 맨 허리를 손대 보는가 하면 그녀의 살결을 그토록 희고 부드럽게 만든 화장품은 어디에서 샀느냐고 물어보곤 했다. 그날은 그렇게 저물었다. 이국의 귀빈을 놀랍게 해주려고 중전의 명으로 마련한 구경거리들을 보는데 온종일 걸렸던 것이다. 악사들은 탑 안에 들어앉아 가야금과 2줄짜리 악기를 탔으며 장구 소리가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연꽃이 만발한 연못가에서는 꽃망울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발가벗은 아이가 나오는 연극을 공연했다.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이 엄마가 꽃잎 이불에서 아이를 들어 올렸다. 다른 연못에서는 돛배에 탄 소녀들이 가판에서 연 전설을 표현하는 춤을 추었고, 연못과 나뭇가지에서는 광대들이 제주를 넘었으며 드넓은 정원 곳곳에서 예인들이 중전과 귀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공연을 벌였다. 순이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웃었다. 정말이지 모두들 흥겨워서 넋을 잃을 정도였어요. 푸트 여사가 떠날 시간이 되자 두 분은 마치 자매지간처럼 부둥켜 안았고, 중전께서는 부인과 헤어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셨어요. 먼저 그 연애가 열렸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 대목에서 순이의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말을 멈추었다. 그 다음에 어쨌길래? 이란이 물었다. 중전께서 좀 변덕스러운 데가 있잖아요. 덧없이 상냥하고 명랑하시다가도 눈 깜짝할 사이에 무시무시한 마귀로 둔갑하시는 거 말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중전께서 어찌하셨단 말씀이요? 중전 마마의 집안 사람들이 대원군의 손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연회가 열리기 전부터 중전 마마께서는 대원군의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모두를 처형하리라고 남모르게 작심하셨던 거예요. 설마? 이라는 경악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말이에요. 당신이 떠나시자마자 중전께서는 그 사람들을 모두 처형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분의 손을 피해 이미 달아난 사람들도 있었는데 마마께서는 대신 그 처자식을 죽이라고 하셨답니다. 이라는 이 말을 듣고 손으로 눈을 가렸다. 그러나 순이는 태어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그건 사실이에요. 내가 연애가 끝난 다음 그 소식을 듣고 푸트 여사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난 바로 그날 밤 부인을 찾아가서 중전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죠. 이라는 얼굴에서 손을 떼고 물었다.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소?
하인한테서요. 그 사람은 어떤 내시한테 들었는데 중전이 처형을 명한 사람 중에 그 내시의 누이가 있었다나 봐요. 내 말을 들은 푸트 여사가 연애를 끝난 지 겨우 이틀 만에 초대도 받지 않고 연락도 없이 중전을 찾아갔답니다. 순이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흔들며 아래 입술을 깨물었다. 부인은 나더러 같이 가자고 권했지요. 그래서 저는 모두 다 보고 들었답니다. 아, 정말 중전 마마께서는 그분의 얼굴은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죠. 부투 여사의 말에도 전혀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소리소리 지르시더군요. 왜 여기 왔소? 누가 오라고 했소? 당장 나가시오 라고요. 그리고는 두 번 다시 당신 얼굴을 보지 않겠소 라고 고함치셨지요. 중전께서 그렇게 악을 쓰셨지만 부투 여사는 갈수록 침착해지더군요. 마침내 부인이 중전 앞에 무릎을 꿇고는 그분의 손을 잡고 아무리 지렁이 같은 미물일지라도 살생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더군요. 그리고 나서 군자는 언제나 소인에게 아량을 베풀며 그런 아량 속에 군자의 위대함이 있다고 하신 공자님 말씀도 했어요. 이란이 끼어들었다. 마마께서는 들으셨소. 목에 침이 말라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것 같았다. 결국에는요. 하지만 이국 여인이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섬기는 성인들을 언급하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돌리신 거예요. 마마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더니 눈매가 부드러워지면서 한동안 생각하시다가는 모두 살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부인은 울음을 터뜨렸고 마마께서도 울면서 여사의 손을 잡으셨죠. 중전은 부인에게 절대로 조선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의 여언을 데워 그분을 집으로 보내고는 그 여언을 부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마마께서 선비의 집에 피신해 계실 때 마마를 황궁시키려고 당신이 보냈던 바로 그 연 말이에요. 순이의 이야기가 얼마나 길었던지 벌써 벽에 석양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대문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라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기까지 한 눈길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정말 잘했어. 나보다도 훨씬 낫구려.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을 당신과 상의하리다. 남편과 아내가 다 똑같은 사람이고 모든 일의 동반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당신한테 어떤 것도 숨기지 않겠소. 그들은 손을 부여잡았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이 사랑의 속삭임보다도 훨씬 좋았던 것이다. 아, 내 짐작이 들어맞을 모양이로군. 이란이 단식했다. 이날 그는 우위를 다지기 위해 조지 푸크를 만났다. 그들은 지금 연꽃이 만발한 작은 연못가의 정자에서 교자상을 놓고 마주 앉아 있었다. 한쪽에서는 소리하는 여자가 대나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조지 푸크는 민혁이 공이 언제 미국 공사 푸트를 남몰래 찾아왔었다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지 푸크에 따르면 민혁이 공은 시종 3명만 데리고 왔으며 이들조차도 푸트 공사와 접견할 동안 바깥에서 기다리라고 내보냈다. 푸크는 통역으로 불려 들어갔기 때문에 내막을 아는 사람은 그뿐이었다. 공은 심기가 불편한 것 같았다. 얼굴은 창백해고 눈은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처럼 푹 꺼져 있었다. 그런 인사가 끝난 뒤에도 고개를 떨군 채로 있었으며 푸트가 서양 여행이 즐거웠느냐고 부드럽게 묻자 깊은 슬픔과 번민에 쌓여 돌아왔노라고 대꾸했다. 슬프다니요. 미국 공사가 물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례하게 굴었나 보군요. 아니 왜다. 가는 곳마다 훌륭한 대접을 받았지요. 내가 슬프다고 한 것은 우리나라가 절대로 당신의 나라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우리는 압박과 분열에 시달리고 있고 희망이 없어요. 강대국들이 사방에서 덮쳐오는데 어떻게 자유민족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겠소. 머지않아 강대국들이 우리를 새 동강으로 나눠 삼키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통째로 집어삼킬 것이외다. 나나 우리 백성이나 파멸할 운명이요. 나는 다시 암흑 속으로 돌아온 거요.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소. 희망은 있지만 그것도 신랄 같은 희망일 뿐이요. 이 말을 들은 이란은 예전의 걱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푸크에게 말했다. 두고 보시오. 왕은 수많은 개혁 정책을 공포하겠지만 어느 하나 뿌리를 내리지 못할게요. 윙력이 공이 내버려 두질 않을 테니 말이요. 이란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국왕은 처음에는 개혁을 급하게 서둘렀다. 그는 이란을 몇 번이고 입궐시켜 미국에서 본 것에 대해 상세히 물었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이나 정치 제도에 대해서 듣고 나면 거의 매일 미국인들에게 서한을 보내 신식 군대를 양성할 군사교관이나 기계에 대해 가르칠 기술자, 정부 행정과 일상생활에 대해 가르쳐줄 고문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급기야는 조지 푸크가 이란에게 미국인들이 이런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서양 국가들에 대해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다고 은근히 귀뜸할 정도였다. 다른 서양 국가들이 우리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눌러앉아 이 나라를 독차지하려 든다고 믿고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푸크의 말이었다. 이란과 푸크는 만날 때마다 우울한 기분으로 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 서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란은 푸크에서 들은 것을 순위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와 순이는 푸크가 들려준 말을 국왕에게 털어놓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중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왕이 그물을 최대한 멀리 치도록 내버려 두자. 그리고 나서 어떤 물고기가 걸려들었는지를 본 다음 행동에도 늦지 않다. 따라서 왕과 중전은 직무상 배알하기는 했지만 이란은 말을 가리고 진언을 삼갔으며 그들 또한 이란의 진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이 강해져서 일본과 청나라 아니면 일본과 너서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새 나라를 건설하고 조속히 개혁을 추진하자고 국왕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도 중전은 민혁이 공과 함께 개혁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저지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이란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국왕은 중전이 자신의 뜻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개혁을 계속 추진했다. 중전은 국왕에게 언제나 부드럽게 대했고 그의 분부에 순순히 따랐다. 따라서 자신이 변한 만큼 중전도 달라졌다고 생각한 왕은 어느 날 궁정의 내실에서 오랜만에 자신이 한 일과 앞으로 할 일들을 그녀에게 덜어놓았다. 중전은 귀를 기울이면서 감탄사를 터뜨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따금 국왕을 부추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처소에 들어오자마자 민혁이 공을 불러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중전이 무슨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중전과 민혁이 공 역시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조선이 예로부터 조선의 보호국이자 종주국으로 있던 청나라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정한 신념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이란조차도 어느 정도 쏘갔다. 그는 이런 사실을 나중에야 듣고 깜짝 놀랐다. 왕은 나라 전역에 새 우편 제도를 실시하라고 어명을 내렸는데 그 명령에 따라 설립된 우정국 개국을 기념하기 위해 홍영식이 주최한 성대한 만찬에서 이런 사실이 낱낱이 폭로됐던 것이다. 홍영식은 방미사절단의 일원이었던지라 귀국 후 왕께 진언을 드리고 개혁을 촉구했다. 결국 왕은 그를 우정국 총판으로 임명하기에 이르렀다. 홍영식은 그 자리를 수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 체제를 반대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력이공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지도자가 되었다. 홍영식이 그렇게까지 할 줄 누가 상상이라 했겠는가. 만찬 당일 내빈이 드넓은 홀에 모여들었을 때는 사방에 풍악과 흥이 넘쳐 흘렀다. 주빈은 미국 공사푸트였고 그 다음 귀빈이 민여기공, 그 다음이 이란 그리고 조지 푸크의 순서였다. 그 밑으로는 앨런이라는 의사를 비롯한 미국인들, 앨런 밑으로 다른 조선 양반들이었다. 만찬 도중에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끝.